기초생활수급자분들을 위한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급자는 저축하면 안 된다, 돈을 모으면 급여가 끊긴다고 오해하고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도 저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정보 없이 저축했다가는 오히려 힘들게 얻은 수급 자격을 잃거나 급여가 삭감되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생계급여를 저축하거나 활용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 올바른 통장관리 방법, 그리고 수급 자격을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핵심 비법들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시청하시는 여러분의 나이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남겨주신 나이에 맞춰 더 유익하고 공감 가는 맞춤 정보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는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이웃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사회안전망입니다. 이 제도 안에서 생계급여를 받는 많은 분들이 소중한 돈을 모으거나 관리하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제도의 복잡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뜻하지 않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자산 형성과 통장 관리를 현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핵심 정보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듯이 기초생활수급자분들도 저축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자산 형성 및 미래 대비를 위한 매우 중요한 수단입니다. 국가도 여러분의 자립 의지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축 및 재산이 증가할 때 수급 자격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몇 가지 주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축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분들도 정기적금 등에 가입하여 개인 자산을 관리하고 늘려갈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매우 긍정적인 행위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주의사항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첫째, 재산 기준 초과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저축한 금액을 포함한 모든 금융자산과 주거용재산 등을 합산한 전체 재산이 지역별로 정해진 기본 재산액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 자격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일정 금액 이상을 초과하는 저축은 자산으로 인정되어 수급 자격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둘째, 이자 소득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금, 적금 등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소득으로 간주되어 생계급여가 삭감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예상치 못한 급여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통장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셋째, 사적 이전 소득도 주의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지인으로부터 받는 용돈이나 경조사비 등의 사적 이전 소득 역시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소득으로 간주되어 생계급여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고액의 증여나 송금은 소득으로 파악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 미리 파악하고 적절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저축은 가능하지만 어떻게 저축하고 어떤 기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느냐가 수급 자격 유지의 핵심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생계급여의 사용 원칙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통장을 올바르게 관리하는 것은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정기적으로 소득과 재산 조사를 받게 되는데 이때 통장 내 자금 흐름과 잔액이 소득이나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통장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습관이 필수적입니다. 통장 유형별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예금 통장은 생계급여 수령, 공과금 납부 등 일상적인 거래에 주로 사용하며 생계급여 수령 및 현금 인출에 활용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통장의 잔액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정기예금이나 적금 통장과 같은 저축성 통장은 금융재산으로 직접적으로 간주되어 수급 자격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사용을 지양하거나 정해진 기준액 이하로만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증권계좌는 주식이나 펀드 등 증권 투자 계좌를 의미하며 이는 금융재산으로 인정되고 수익 발생 시 신고가 필수입니다. 증권 투자는 원금 손실 위험이 클 뿐만 아니라 소득 및 재산 파악에 복잡성을 더하므로 전문가와의 상담 없이 무턱대고 시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청약통장은 주거 마련을 위한 저축이므로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인정되나 고액은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제 안전한 통장 관리 꿀팁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단일 통장 유지가 좋습니다. 생계급여를 받는 전용 통장 하나만 유지하고 다른 계좌를 여러 개 만들어 복잡하게 관리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하게 관리할수록 오류나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소액 저축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금융재산은 500만 원을 초과하는 순간부터 소득으로 환산될 수 있으므로 5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안전합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저축 목표를 세우는 것이 현명합니다. 셋째, 고액 입금은 주의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고액 입금, 예를 들어 가족의 송금, 상금 수령 등은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증빙할 수 있는 이유가 있을 경우에만 받고, 그렇지 않다면 가능한 한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증빙 자료 보관은 필수입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큰 금액이 입출금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장 메모나 별도 기록으로 남겨두고 관련 증빙 서류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향후 조사 시 소명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비정기적 수입이 발생하면 반드시 복지 담당 공무원과 사전에 상의해야 합니다. 뜻하지 않은 일회성 수입이나 비정기적인 수익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수급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현금 보관을 활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급여 중 필요한 비상금은 소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직접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장 잔액이 쌓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재산이 증가하거나 저축액이 늘어날 때 수급 자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핵심 사항들을 알려드립니다. 이 부분은 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원칙이므로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의 소득 환산 원리입니다.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되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의 기초로 사용됩니다. 계산 방식은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공제한 금액에 소득 환산율을 곱하여 월 소득으로 산정됩니다. 즉, 일정 기준 이상의 재산은 월 소득이 늘어난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기준이 바로 기본 재산액 기준입니다. 지역별로 기본 재산액 기준이 다르며 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은 9,900만 원, 경기도는 8천만 원, 광역시는 7,700만 원, 그 외 지역은 5,300만 원의 기본 재산액이 있습니다. 이 기본 재산액까지는 자산이 있어도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습니다. 금융재산도 재산 기준에 포함됩니다. 예금, 적금, 주식, 보험 등 모든 형태의 금융재산이 이에 해당합니다. 특히 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재산분에 대해서는 소득으로 환산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00만 원이 초과된 부분에 대해 연 4.17%의 소득 환산율이 적용되면 월 소득이 그만큼 증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금융 재산을 형성하려는 분들을 위한 혜택도 있습니다. 바로 장기금융저축공제입니다. 3년 이상 꾸준히 유지한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연 500만 원씩 최대 1,500만 원까지 금융재산에서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오랜 기간 성실하게 저축하여 자산을 형성하려는 수급자의 노력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혜택을 통해 약 1,500만 원까지는 금융재산을 보유하더라도 소득 인정액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자 소득 공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금이나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에 대해 연간 24만 원, 즉 월 2만 원까지의 이자 소득은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고 공제됩니다. 이는 소액의 이자 소득이 바로 생계급여 삭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배려입니다.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신고 의무입니다.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이 생겼을 때는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재산이 늘어나거나 소득이 발생한 것이 나중에 발각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기존에 받은 급여를 환수당하는 것은 물론 법적인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압류방지 전용 통장에 대한 정보입니다. 생계급여나 기타 복지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압류방지 전용 통장인 행복지킴이 통장 등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 통장은 법적으로 압류되지 않도록 보호받으므로 급여 수령 시 반드시 이 통장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자립을 위해 저축하거나 금융상품에서 이자 소득이 발생할 경우 오히려 수급액이 삭감되거나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는 점은 오랫동안 자립 의지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지만 아직 많은 수급자분들이 복잡한 기준과 정보를 정확히 알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영상의 목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생계급여를 저축하거나 활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명확히 알리고 수급 자격을 유지하면서도 안전하게 자산을 관리하고 형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안내하여 우리 사회의 올바른 통장 관리 문화를 확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 여러분이 좀 더 안정적인 미래를 계획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생계급여를 저축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들을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저축의 가능성과 함께 재산 기준 초과, 이자 소득, 사적 이전 소득과 같은 주의 사항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했습니다. 또한 보통예금, 정기예금 적금, 증권계좌, 청약통장 등 통장 유형별 특성과 함께 단일 통장 유지, 500만원 초과 저축 주의, 고액 입금 시 증빙 자료 보관, 비정기적 수입 상담, 그리고 현금 관리 등 안전한 통장 관리 꿀팁들을 알려드렸습니다. 특히 재산의 소득 환산 원리, 지역별 기본 재산액 기준, 500만원 초과 금융재산에 대한 소득 환산, 장기금융저축 공제와 이자 소득 공제 혜택,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소득재산 변동 시 신고 의무와 압류방지 전용 통장 활용법까지 수급 자격을 유지하며 자산을 형성하는 핵심 사항들을 상세히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 영상에서 설명드린 모든 내용은 여러분의 소중한 수급 자격을 유지하면서 현명하게 자산을 관리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만약 본인이나 주변 지인이 이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망설이지 말고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관련 복지 기관에 문의해 주십시오. 이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나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이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되고 제도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여러분의 경험은 다른 이웃들에게 용기와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